차갑게 빛나는 크롬과 짙은 검은색 가죽으로 마감된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한 성역이었다. JN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깊게 묻은 채 무감각한 시선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한 인상만을 풍겼다. 그의 무릎 위에는 수조 원이 오가는 MA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그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세상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 수군거렸다. 그는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회장님 10분 후에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상대 측 대표단은 이미 도착해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칸막이가 소리 없이 내려오며 박 비서의 나직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실내의 정적을 깨뜨렸다. 강태준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5분만 더 일찍 도착하도록 해. 기다리는 건 내 취미가 아니니까. 박 비서는 군더더기 없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 칸막이를 올렸다. 강태준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시간은 돈이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혼 생활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차량 행렬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다시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인근 재래시장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다른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박혔다. 그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낡고 혼잡하며 비효율적인 공간의 대명사. 강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과는 대조적으로 낡은 상가와 좌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시끄러운 호객 소리와 비릿한 생선 냄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 그의 감각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무질서한 풍경을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허름한 국밥집 앞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다란 가마솥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낮고 색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손님에게 그릇을 내어주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시장의 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옆모습 힘든 일에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어깨선.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흐릿했던 기억의 편린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하나의 형상을 완성했다. 서윤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과거의 한 페이지에 묻어두었던 그의 전 아내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려하고 우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된 노동에 거칠어진 손 값싼 옷차림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대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가 왜 저런 곳에 있는 거지? 이혼 당시 충분한 위자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유나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무언가를 조잘거렸다. 유나는 힘든 기색도 없이 몸을 낮춰 아이의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강태준이 지금껏 어떤 VVIP 파티의 귀부인에게서도 본 적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빛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동시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핏줄을 보았다. 그의 아들 강민준, 그리고 아이의 뒤를 따라 나온 조금 더 작은 여자아이는 틀림없는 그의 딸 강소희일 터였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서류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의 생일조차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다.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에서 국밥집과 새 식구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장면은 그의 망막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마치 차갑고 고요했던 그의 내면, 세계에 누군가 뜨거운 인두를 지지고 지나간 것 같았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강태준은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수조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땀 흘리며 일하던 유나의 모습과 낡은 옷을 입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의 압승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을 때 임원들은 환호하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불편한 감각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때 그의 약혼 여인 한유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여자였다. 태준 씨, 오늘 저녁 파티 있지 않았죠? 유럽에서 공수해온 드레스 입을 생각에 너무 설레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랑하고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비즈니스를 위한 사교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하게 여겼을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내키지 않았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어. 유라 씨 혼자 다녀와. 그의 대답에 한유라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다. 갑자기 왜 그래요? 혹시 오늘 계약 잘못됐어요? 말해봐요. 내가 아버지께. 그런 거 아니야.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스러워할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어느 허름한 골목의 작은 집에서 그의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비서,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잠시 후 박진우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강태준이 JN 그룹을 인수하기 전부터 함께 해온 유일한 신복이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내 전 아내 서유나 씨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봐줘.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한유라 씨는, 박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차가운 성공의 정상에서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이름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과거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강태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지독한 혼란 속에서 시장 골목의 낡은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과 그 속에서 땀 흘리던 한 여인의 모습을 떨쳐내려 애쓸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지만 씁쓸한 뒷맛만이 혀를 맴돌 뿐이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가 외면한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이제 막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이 설정된 시간에 맞춰 실내 조명과 온도를 최적으로 조절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전속 요리사가 준비한 건강식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완벽한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상을 영위하는 주인은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 놓인 값비싼 스위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고 한입 베어 문 유기농 사과의 아삭함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몸이 건조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시장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던 희뿌연 김과 그 속에서 땀 흘리던 서윤아의 지친 얼굴,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도 해맑게 웃던 두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전이 있었다. 회사에서도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전 내내 이어진 핵심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그는 평소의 날카로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중요한 보고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그는 순간순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례적인 모습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베테랑 경영진들은 총수의 심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인지 파악하려 눈치를 살폈지만 그의 포커페이스는 여전히 완벽했다. 회장님, 다음 한 건은 신규 리조트 개발 부지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후보지는 제주도와 남해안 두 곳으로 압축되었다. 한 임원이 열정적으로 보고를 이어가던 중 강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의 갑작스러운 회의 종료 선언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그는 박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파악해 올 수 있는 유능한 비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어째서 그녀는 그런 곳에 있었을까? 이혼 당시 건넨 위자료는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다. 그 돈이라면 강남의 작은 빌딩이라도 사서 평생 임대료만 받고 살아도 충분할 터였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한유라가 들어왔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따지려는 듯 잔뜩 굳은 표정이었다. 태준 씨, 어젠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왜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쏘아붙였다.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대답했다.
일이 좀 있었어. 미안하게 됐군. 그의 몸이 건조한 사과의 한유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일 무슨 일이요? 태준 씨한테 일보다 중요한 게 있기나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재력과 권력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렸다. 강태준은 그녀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그의 시선에 담긴 냉기에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한유라는 화제를 바꾸려는 듯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나저나 우리 결혼식 때 쓸 티아라 말이에요. VVIP 카탈로그에 신상이 나왔는데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런지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승인했을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티아라의 가격이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당황한 한유라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박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한유라를 가볍게 목례로 대한 뒤 강태준에게 다가와 얇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 비서의 등장으로 한유라는 더 이상 자리에 머물 명분을 잃었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녁엔 꼭 전화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준은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류는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의 첫 줄부터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아는 이혼 직후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위자료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오랜 병상 생활을 해야 했다. 윤아는 남은 돈을 모두 아버지의 병원비로 쏟아부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강태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윤아의 생활은 처참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그리고 지금은 보증금도 거의 없는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 다녔다. 아이들 역시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서 동네의 평범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그리고 어제 그가 보았던 시장 국밥집 일까지.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이와 소희는 낮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밝게 웃고 있었다. 서로를 챙겨주며 좁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 엄마가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순수한 웃음이 강태준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돈에 의지하기는커녕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원망이 아니라 그가 짓밟았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관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만 던져주면 모든 책임과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버렸고 그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성공과 부는 결국 사랑했던 사람들의 불행을 대가로 쌓아 올린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는 서류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후회의 파도가 그의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어깨를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강태준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지? 그리고 유나 씨가 사는 곳 주소도. 박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주소와 학교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 강태준은 메모를 손에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보고서 소개 글자와 사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이 버린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이 외면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이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할 끔찍한 형벌의 시작이 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까와 같은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느 어둡고 초라한 구석에서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세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빌딩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서류 속의 글자들은 더 이상 현실감을 주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직접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박 비서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평범한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그의 집무실에는 값비싼 명품 대신 시장에서나 볼 법한 낡은 점퍼와 빛바랜 청바지,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깊은 모자와 마스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실크 셔츠 대신 거친 면 티셔츠를 입는 감각은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마이바흐 대신 박 비서가 직접 모는 평범한 국산차를 타고 유나와 아이들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강북의 낡은 주택가로 접어들수록 창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는 사라지고 대신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빌라와 주택들이 나타났다. 그의 차가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 앞에서 박 비서는 차를 세웠다. 회장님,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빨간 벽돌집입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순간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담벼락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골목 가득히 배어있는 퀴퀴한 생활의 냄새.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박 비서가 알려준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박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매일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관리받는 그의 몸도 가쁜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유나가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르내렸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마침내 그는 낡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섰다. 칠이 벗겨진 낡은 철문과 금이 간 창문이 그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맞은편 골목의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집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두 아이가 제잘거리며 뛰어나왔다. 강민준과 강소희, 그의 아들과 딸이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작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이들의 행색이었다. 소매 끝이 달아빠진
온 무릎에 헝겊을 덧댄 바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낡은 운동화. 아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뛰어놀았다. 민준이는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악당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고, 소희는 오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지르는 공주가 되었다. 가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밝은 웃음소리마저 앗아가지는 못한 모양이었다. 강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유년기에 존재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집 앞에서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들의 대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아이고, 저 집 애들은 엄마를 어쩜 저리 쏙 빼닮았을까. 저렇게 착하고 씩씩하니. 그러게 말이야. 애 엄마가 혼자 몸으로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애들이 엇나가지 않고 참 밝아. 다 엄마 덕이지. 쯧쯧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지. 듣자 하니 돈은 산더미처럼 많은 남자랑 살았다는데 어쩌다 이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할머니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강태준의 가슴에 밝혔다. 세상 사람들은 유나를 동정했지만 그 동정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였지만 한 여자와 두 아이에게는 가장 무책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유나가 지친 발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왔다. 아이들은 엄마를 발견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엄마다 하고 외치며 달려갔다. 유나는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미소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마도 저녁거리 일터였다. 강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다가설 수 없었다. 그 따뜻하고 행복한 풍경 속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골목 아래쪽으로 걸어갔다. 강태주는 자석처럼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멈춘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문방구 앞이었다. 문방구 진열장에는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장난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변신 로봇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 나 저 로봇 사주면 안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고단함과 미안함을 강태주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로봇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이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안에서 하나 둘 셋 동전이 세어지는 소리가 강태준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과 단 몇천 원짜리 장난감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는 그녀의 손이 겹쳐지면서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다행히 동전은 로봇 값에 겨우 맞았다. 유나는 로봇을 사서 민준이에게 건네주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그녀의 한숨을 강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 그는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삶의 단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파괴해버린 한 가족의 존엄성과 그 폐허 위에서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한 여인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언덕을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을 때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박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강태주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동전을 세던 유나의 거친 손과 낡은 로봇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의 후회는 이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죄책감은 강태준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 즉 돈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인지 그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박 비서를 호출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브랜드의 옷과 신발 그리고 최신 장난감들을 준비해 유기농 식자재와 영양제도 최고급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준비해서 익명으로 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돈과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덜어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서윤아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골목으로 고급 백화점의 로고가 선명한 배송 트럭이 들어섰다. 배달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대한 상자들을 유나의 집 문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자신의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자들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만큼의 화려한 옷들과 장난감 가게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장난감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고급 식자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한 상자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가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선물 꾸러미에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와,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로봇이잖아. 민준이가 소리쳤고 소희는 예쁜 공주 드레스를 끌어안고 뺨을 부볐다.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유나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다. 이 물건들이 있다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낡은 옷을 입히고 부족하게 먹이지 않아도 될 터였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였다. 그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이 모든 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익명의 호의가 순수하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것은 동정이었고 그녀의 가난에 대한 모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힘으로 긍지를 지키며 버텨왔다. 이 정체불명의 선물은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조용히 앉혔다. 들뜬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준아, 소희야, 이건 우리 물건이 아니야. 누군가 주소를 착각해서 잘못 보낸 걸 거야. 그녀의 말에 민준이가 울상이 되어 반문했다. 왜요? 여기 우리 집 주소 맞는데 그냥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유나는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민준이 소희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게. 하지만 이렇게 누가 그냥 주는 건 받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우리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는 않아. 알겠지.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나는 밤을 새워 모든 물건을 원래의 상자에 다시 포장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화려한 옷들을 접고 장난감들을 상자에 담았다. 1억 원짜리 수표는 그녀의 손에서 불쏘시개보다도 못한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용달차를 불러 모든 상자를 실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자선단체를 찾아가 모든 물건을 기부했다. 아마 누가 좋은 뜻으로 보냈겠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허탈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다. 그 자존심은 1억 원보다 그리고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도 그녀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박 비서는 강태준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했다. 회장님 보내신 모든 물품과 현금은 서유나 씨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기부 단 하나도 받지 않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익명의 기부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존심, 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단어였다.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녀의 자존심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녀의 거절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의 돈이 그녀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거대한 부와 권력은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 앞에서 무력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익명의 개입이 실패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직접 그녀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어떤 얼굴로 그는 두려웠다. 그녀의 눈에 비칠 경멸과 증오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그의 내면은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과 유나의 세상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실감하며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약혼녀 한유라였다. 태준의 서늘한 무관심과 잦은 부재는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고, 마침내 그녀의 불안감은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강태준 몰래 흥신소를 고용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비서의 수상한 행적, 강북의 낡은 동네로 향했던 차량 기록, 그리고 익명으로 보내졌다가 반송된 엄청난 액수의 선물들. 보고서를 받아든 한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질투는 단순한 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JN그룹 안주인이라는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온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서유나와 그 아이들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나타난 유일한 흠이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한유라는 자신의 화려한 스포츠카를 직접 몰아 서유나가 일하는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혼잡하고 낡은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올랐다.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유나가 일하는 국밥집으로 향했다. 마침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틈을 타 잠시 쉬고 있던 유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한유라를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해져 있었다. 유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가게의 허름한 내부를 훑어본 뒤 유나의 앞에 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네가 거절했다는 멍청한 선물 대신이야. 여기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 들어있어. 이거 받고 네 애들이랑 같이 당장 이 나라를 떠나. 아니 지구를 떠나주면 더 좋고. 유나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이걸 나한테 줄 자격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한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격, 아직도 네가 태준 씨 아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정신 차려. 넌 그냥 버려진 과거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태준 씨 발목 잡는 거 내가 더는 못 봐주겠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야.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아이들 키우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어.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고 사람을 짓밟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삶이지. 그 돈 가지고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했다. 한유라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줘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가진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똑똑히 지켜봐. 그녀는 악담을 퍼붓고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시장 입구의 한쪽 구석에서 강태준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도 유나와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다. 한유라의 차가 시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뒤따라왔던 것이다. 그는 한유라가 유나에게 내뱉은 모든 잔인한 말들을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그 모욕 앞에서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유나의 모습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약혼녀라고 세상에 공표한 여자가 저렇게 추악하고 잔인한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동시에 자신이 버린 아내가 저토록 고결하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쳤다. 그는 한유라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그녀의 텅 빈 내면을 보지 못했고 유나의 소박함 뒤에 숨겨진 단단한 영혼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삶을 돌아보았더라면 이렇게 한유라가 그녀를 찾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분노와 자책감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한유라의 뺨을 올려붙이고 유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유라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 가게 당장 문 닫게 만들어. 세무조사든 위생 단속이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동원해서 저 시장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유라가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국밥집을 한번 쏘아보고 차를 타고 떠난 후 강태준은 유나가 혼자 남은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그는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비겁한 방관자가 아니라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고. 한유라의 추악한 본성과 서유나의 굳건한 존엄성을 동시에 목격한 강태준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차를 몰라고 지시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의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유나와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었다.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기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가난하지만 희망에 가득 찼던 나날들. 그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자신을 기다리며 끓여주던 그녀의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를 기억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주말 그는 그녀와 함께 북적이는 재래시장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유나를 보며 아이 같다고 놀렸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뜨거운 떡볶이를 호호 불며 나눠 먹던 그 순간의 소박한 행복감은 그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커지고 야망이 그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갔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유나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재롱을 볼 시간조차 사치처럼 여겨졌다. 그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들 민준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다. 유나는 울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고작 폐렴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최고의 의사 붙여줬잖아. 나 지금 바빠. 그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아들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유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실망과 체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때 이미 그녀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다. 마치 하나의 사업 계약을 정리하듯 그들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류를 받아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따뜻한 가정을 제물로 바쳐 차가운 제국을 건설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하지만 텅 빈 펜트하우스 비즈니스로 얽힌 약혼녀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마침내 그의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내린 것일 그를 반겨주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후회 속에만 잠겨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행동해야만 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한유라 씨에 대해 조사해 그녀의 모든 금융 거래,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전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우리 그룹 간의 모든 계약 내역을 다시 검토해.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서윤아 씨와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보호막을 쳐. 어떤 세무조사나 위생 단속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한유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차단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감정에 휩싸여 있던 그는 사라지고 목표를 정한 냉철한 승부사 JN그룹의 총수 강태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 비서의 정보팀은 유능했다. 단 이틀 만에 놀라운 사실들이 담긴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강태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룹의 비공개 정보를 아버지의 법무법인 고객들에게 유출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도덕을 넘어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범죄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JN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개인적인 배신감과 함께 그룹의 총수로서의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한유라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완벽한 증거이자 그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후회와 자책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결단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제국을 좀먹고 있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준비를 마쳤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한유라였다. 한유라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강태준은 매일 밤낮으로 서윤아와 아이들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삶을 이어갔다. 박 비서를 통해 전달받는 보고서 속의 건조한 사실들만으로는 더 이상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고단한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뒤를 멀리서 따르고 있었다. 그날따라 아이들은 유난히 신이 나 보였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며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흔들었고, 소희는 서툰 솜씨로 그린 엄마 얼굴 그림을 오빠에게 보여주며 제잘거렸다. 그 소박한 행복의 풍경이 강태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큰맘 먹고 아이들을 위해 돈가스를 튀겼다. 고된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힘이 났다.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세 식구는 웃음꽃을 피웠다. 엄마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소희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작은 월세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깨져버렸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소희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에 유나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아들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소희야, 정신 차려, 제발. 새벽의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유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급성 심장 질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는 엄청난 액수의 수술비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신 수술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끌어모아 의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우리 소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는 굴욕과 자존심을 모두 내던졌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그녀의 주변에 그런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 대출은 자격 미달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지만 복잡한 절차와 긴 심사 기간은 당장 수술이 시급한 소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듯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JN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임시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연루된 비리 혐의를 공식적으로 안건에 상정하고 그들의 퇴출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에 앉은 그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한유라 측의 격렬한 반발과 변명이 이어졌지만 강태주는 박 비서가 준비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쇄했다. 그의 압도적인 장악력에 회의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와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이 강소희 양이 위독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그의 눈앞에서 주주들의 얼굴과 회의 자료들이 의미 없는 형상처럼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희가 위독하다는 말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제국의 운명이 걸린 수년에 걸쳐 준비해온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던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 회의는 여기서 중단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단상을 내려와 회의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주주들의 웅성거림과 한유라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딸에게로 향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의 경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행동이었다. 그의 제국보다 그의 딸이 더 중요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강태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JN그룹의 총수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더 빨리, 제발 더 빨리 달려.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절규에 가깝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추자마자
그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그의 비싼 수트는 구겨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중환자실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중환자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복도 한 구석의 의자에 서윤아가 온몸을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아들 민준이가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빨개진 눈시울과 파르르 떨리는 턱은 그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 자그마한 손으로 힘없이 떨리는 엄마의 등을 계속해서 쓸어내리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소희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어른 흉내를 내며 꿋꿋하게 엄마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저 아이는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 아이에게서 아빠의 자리를 그리고 평범한 어린아이로 있을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그를 발견한 순간 증오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여긴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만족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꼴을 직접 보러 온 거야. 그래, 잘 봐. 당신이 버린 가족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녀는 그의 가슴을 힘없이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소희가, 우리 딸이 매일 밤 누굴 찾았는지 알아.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빠를 찾았어. 동화책에 나오는 아빠 그림만 봐도 우리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단 말이야.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 당신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아빠였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지. 왜 나타나서 우리를 2번 죽이는 거냐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하나하나 밝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저 서서 그녀가 쏟아내는 모든 고통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순간 강태준의 견고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없이 유나와 민준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 무너지는 모습에 유나도 민준이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박 비서도 모두 숨을 죽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울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놈이지만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거인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한 명의 죄인, 한 명의 비참한 아버지와 남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이마를 댔다. 소희만, 우리 딸만 살려준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좋아. 제발. 그의 처절한 오열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유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분노와 증오는 그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힘을 잃고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오열이 잦아들 무렵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다. 그는 강태준과 서윤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유나는 다시금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는 있었지만 천문학적인 수술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붓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장비 필요한 약품이 있다면 해외에서 공수해서라도 가져오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딸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JN그룹 총수의 위엄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경직된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즉시 박 비서에게 병원 원무과와 연락하여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 하나에 거대한 JN그룹의 자금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잡했던 모든 행정 절차는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유나는 그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애원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가 나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해결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빠로서 딸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소희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유나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와 민준이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친 엄마의 곁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강태준은 박 비서를 통해 회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가 떠난 후 주주총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유라 측은 이 기회를 틈타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유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지배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금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내가 30분 후에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전해.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린 뒤 유나에게 돌아와 말했다. 잠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병원 내의 빈 회의실을 빌려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 너머로 JN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 나타난 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강태준,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고작 그 여자랑 애들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쳐. 강태준은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한유라 씨. 그는 박 비서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배임 횡령 정보 유출 혐의가 담긴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강태주는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JN그룹은 오늘부로 한유라 씨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대해 그룹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유라 씨와의 약혼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유라는 화면 너머에서 무어라 악을 썼지만 강태주는 미련 없이 통신을 종료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삶과 제국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회의를 마친 그는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다시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잠든 민준이를 무릎에 뉘인 채 초조하게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결연한 표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마침내 수술 종료를 알리는 등이 켜지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그 말에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중심에는 딸의 생존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희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강태주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업무를 재조정했다. 불필요한 회의와 만찬을 모두 취소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했다. 잠든 소희의 곁을 지키고 지친 유나를 대신해 민준이를 챙겼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다. 그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딸의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희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와 침대 곁에 놓아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아이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속죄를 위한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소희가 퇴원하던 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강태주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새롭고 안락한 집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곳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채워질 진정한 의미의 집을 원했다.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거나 빠르지 않았다. 소희는 퇴원 후에도 한동안 강태준을 낯설어 했다.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백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의 친절과 관심은 어색하기만 했다. 민준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기억 때문에 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강태주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는 여자아이의 머리를 어떻게 묶어줘야 하는지 몰라 쩔쩔맸고, 남자아이들이 열광하는 로봇의 이름을 외우느라 진땀을 뺐다. 요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가 아이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다가 태워 먹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그의 서툰 노력을 격려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유나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좋아하는 반찬에 대해 알려주었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용히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로맨틱한 재결합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강태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그는 직접 싼 모양은 엉성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김밥을 펼쳐놓았다. 유나도 함께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인해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네 사람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고 배드민턴을 치고 비눗방울을 불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민준이가 서툰 솜씨로 찬 축구공이 그의 얼굴로 날아왔다. 그는 안경을 맞고 뒤로 넘어지는 신용을 하며 과장되게 아픈 척을 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슛의 아빠가 쓰러지겠네.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민준이와 소희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보던 유나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주는 잔디밭에 누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성공의 정상에는 이런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수조 원짜리 계약서나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화려한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소박한 김밥 한 줄,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시선 속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전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기록하는 성장 그래프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아빠한테와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그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그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이자 그의 구원이었다. 그의 길고 잔인했던 후회는 마침내 따뜻한 사랑과 용서 속에서 끝을 맺고 있었다.